자, 봅시다. 73페이지. 자, 73페이지입니다. 73 펴세요. 자, 73페이지에 여러가지 광학기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첫 번째 눈의 원근 조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생명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좀 배우셨을 거예요. 생명과학 시간에. 그 첫 번째 뭐냐 했더니 야, 눈에서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건 수정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좀 더 많이 굴절이 일어나고 얇아지면 굴절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근점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까운 곳을 볼 때의 점입니다. 요거 개념 알아보시면 상식. 수정체를 조절해서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10cm. 야, 아까 왜 8.25 디옵트 이상이면 그 렌즈지 알겠네. 맞지? 이거 큰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점 근처에서만 물체가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렌즈 시켜주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래서 10cm 정도가 근점이고요. 일반적으로 원점은 얼마냐? 거의 무한대입니다. 아시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그래요. 몽골인 있잖아요. 몽골인들.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아마 멀리를 보는 훈련이 되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뭐 그쪽에 살아남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몽골인들은 시력이 2.0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이 뭐야? 일반적인 표준이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1.0에서 1.5 사이라고. 그래서 1.0, 1.2, 1.5 이 사이를 봤기 때문에 자기는 눈이 좋다. 1.5 정도 받으면 눈 좋다 이러는데 몽골인들은 2.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반인보다 2배로 멀리 있는 것까지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세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인이 가장 잘 보이는 거리 일반적으로 명시거리라고 하는데 25cm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합니다. 무슨 잘못된 교육을 하냐 했더니 책을 볼 때는 이렇게 봐. 왜? 25cm.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원래는 25인데 학생들이 책을 이렇게 팔을 뻗어서 봐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라도 팔을 딱 뻗으면 25가 넘어갑니다. 명시거리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5cm일 때 가장 잘 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쓸 사람이 잘 보이는 거리가 있는데 정상인이 잘 보이는 거리 25분의 1 마이너스 안경이 쓸 사람이 잘 보이는 거리, 안경 쓰는 사람들은 점점 이게 명시거리가 짧아집니다. 아시겠죠? 그거분의 1 하면 안경의 초점분의 1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식이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러고 나면 근시와 원시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근시고요. 반면에 멀리 있는 산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오목렌즈 형태로 그 렌즈를 맞추고요. 그 다음 원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근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의 1 마이너스 L'분의 1 이꼴 F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 알겠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경공학 같은 거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페이지 74쪽. 페이지 74쪽 돋보기. 자, 거기 돋보기를 보시면 돋보기의 원리라고 해서 이게 허상이 있습니다. 허상. 여러분들 이게 뭐냐 했더니 물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빛이 사람에게 올 때 허상이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돋보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율하고 요 공식을 이용해 보니까 눈이 렌즈에 가까울 때는 1 플러스 F분의 25가 되고 눈을 볼록 렌즈에 초점을 두고 보면 F분의 25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냥 저렇구나. 알겠죠?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현미경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현미경은 자, 현미경인데 일반적으로 현미경은 두 개의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체에 붙어 있는 대물 렌즈와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을 모아주는
접안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로부터 대물 렌즈까지 거리를 A, 그리고 대물 렌즈가 만드는 상을 B라고 하고 렌즈와 렌즈 사이 거리를 L이라고 잡으면 거기에 현미경의 배율이라고 해서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에 의한 배율로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배율 M, 거기 2번 별표 쳐주세요. M은 두 개의 초점분의 L 곱하기 25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하나 별표. 여러분 이거 있잖아. 안 중요한데 왜 외워가냐면 혹시 또 모르잖아. 내가 벤처리 할지도 나중에 공부해보고 나 이거 벤처리 내가 졸업할 때쯤 내가 깨달은 건데 아니 세상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거 전자미경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사람들 연봉이 한 2억대 넘더라고. 야 2억이면 괜찮지 않아? 의사 목숨 걸고 의사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의사들 평균 연봉이 2억이래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2억이야. 굳이 뭐 사람 피 안 보고 환자 안 다루고 이거 벌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세계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쉽지 않으니까 나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도전도 안 해요. 하기 어려워서 도전 안 하거든요. 경쟁이 낮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세계적인 과학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자미경 제작회사. 그 다음 여러분 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굴절망원경은 케플러식 망원경과 갈릴레식 망원경이 있는데 망원경 종류별로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케플러식 망원경, 즉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한 케플러식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 두 개를 이용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하고 현미경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공식이 틀려. 그래서 제일 밑에 여러분 배율 공식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율은 F2분의 F0. F2가 뭐야? 접안 렌즈의 초점. F0가 뭐죠? 거기에 있는 대물 렌즈의 초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체의 배율이 결정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뭐 중요한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 그래서 문제고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 페이지 여러분 저기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86 광전효과. 자 준비되셨지요? 야 이제 이 3분도 중반부까지 왔네요. 광전효과. 여러분 광전효과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왜 등장했느냐? 가만히 있어보자. 광전효과 물리원에서도 등장했는데 맞아요. 근데 물리원에서 옛날에 물리원이 있고 물리투에는 딴 게 있었는데 물리원에서 찢었어. 두 개를 찢어가지고 계산과 관련된 문제는 전부 물리투로 다 보는 거야. 아셨어요? 개념은 물리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학교 내신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 광전효과에 대해서 내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물리2를 해놓으시면 그 70% 정도가 물리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따기에 유리해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빛의 입자성이라고 해서 광전효과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자 이 광전효과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빛이 도대체 뭘까?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빛이 입자다. 누가 주장을 했죠? 뉴턴이 주장을 했어요. 뉴턴이. 아시겠죠? 그래서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빛이 입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뉴턴이 실험했던 건 다 틀렸어. 그 실험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뉴턴이 자기가 안 하고 그 관측을 자기 밑에 사람에게 시켰는데 밑에 사람? 자기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다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측정된 데이터를 갖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니까 다 틀리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턴이 주장한 걸 보고 영, 프레넬, 하이언스 이런 사람들이 차례차례 뉴턴이 실험했던 걸 다 격파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뉴턴이 완전 개망신 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파동이구나 라고 됐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빛은 파동이다. 이게 한 200년간 지배하다가 맥스웰이 전기 방정식과 자기 방정식을 풀다가 두 개가 수식이 너무 똑같아. 같은 원리니까 합칠 수 있을까 하고 합쳤어요. 그게 전자기파서. 아시겠죠?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맥스웰이 밝힙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전자기파설인데 이 맥스웰 덕분에 빛은 파동인데 전자기파다. 끝! 되는 줄 알았어요. 이 19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잠시간의 해피 끝! 아시겠죠? 왜? 곧 문제가 등장인데 빛은 광양자다. 누가? 아인슈타인. 강력한 실험적 결과를 들고 와가지고 아셨죠? 물론 맥스웰도 실험적 결과가 있습니다. 맥스웰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18년 후인가? 헤르츠가 실험을 해가지고요 증명했어요. 전자기파 맞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했더니 스웨덴 연구팀이 먼저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광전효과라는 이상한 현상을 찾아낸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을 찾은 거예요. 이걸 자기들이 기존의 파동 이론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아인슈타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야, 네가 와서 이거 해석 좀 해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가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하고는 이건 빛은 파동이 아니구나. 입자고. 광양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게 양자가 뭐냐라고 그래요. 숫자로 카운팅할 수 있는 거. 양자라는 게 퀀텀입니다. 퀀텀. 이게 숫자로 카운팅이 되는 거. 아시겠죠? 숫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팅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입자라는 얘기야.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빛이 입자다라는 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이 저 아인슈타인 저게 헛소리 하나? 이라고 실험을 했어. 맞는 거야. 컴퓨터도 실험을 했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과학자들이 원자의 세상을 들여다보자 라고 연구 중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그 과학자들 중에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가 파동처럼 움직이네? 이 무슨 얘기야? 빛이 입자의 성질이 있듯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이 있다. 이해하셨나요? 이걸 드브로이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27년에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빛은 이중적 존재. 아시겠죠? 그래서 입자이자 파동이고 파동이자 입자다. 되셨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입자로 설명이 되는 성질과 파동으로 설명되는 성질이 어떤 게 있느냐? 파동은 얘가 굴절, 회절, 산성을 하니까 파동이구나. 그러면 입자성은 뭐가 있어? 놀랍게도 광전 효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광전 효과가 파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로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아시겠지요?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되셨죠? 자, 하나만 개념 더 설명하고 문제 푸세요.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광전효과의 핵심은 뭐냐? 요거까지는 제가 물리원에서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전효과의 핵심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암시를 딱 마련해 놓고 여기다가 검정기를 설치했다고 칩시다. 이건 예시입니다. 광전효과 이해를 돕기 위한. 아시겠죠? 실제는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전자들이 미리 대전을 시켜놨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잘 날아가니까 전자인 거예요. 알겠죠? 전자를 미리 대전시켜 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빛을 쐈어. 그래서 빛 에너지를 번쩍하고 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으니까 뛰쳐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봐. 이 전자가 뛰쳐나온다는 거 어떻게 하냐? 그지? 그런데 이 실험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지? 20세기 초에 뭐가 나왔니? 필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흑백 필름.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빛이 나왔다는 거 어떻게 알아? 이 빛이 와서 있잖아. 빛이 와서 필름을 때려. 그럼 필름에 너희 뭐 화학에서 암모니아성 칠산화용액 막 이런 거 배우잖아. 그게 발려있는 특수 플라스틱인 거야. 거기 와서 빛이 때리면 은 이온이 은으로 바뀐다. 그게 은으로 속출되니까 필름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은이 많을수록 밝아지고 적을수록 어두워지는 없으면 어두운 거야.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니? 그래서 이 전자가 가서 여기 있는 필름을 때려서 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를 뭐라고 부를까? 사진을 만드는 포토일렉트론. 이해하시겠어? 그 포토일렉트론을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뭐가 되니? 사진전자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민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영어를 번역해서 말을 붙인 케이스야. 포토일렉트론이라는 말을 쓰기가 뭐하니까 이걸 우리말로 사진전자라고 하기 뭐하니까 그냥 광전자라고 하자. 그럼 이런 효과가 무슨 효과? 포토일렉트론 이펙트야.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사진전자 효과 이상하잖아. 광전효과. 알아들었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포커싱이 있는 거야. 이 전자가 뛰쳐나왔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야. 당시에 파동의 세기 이론은 있잖아. A제곱 F제곱에 비례했다고. 응? A가 뭐야? 진폭이야. F가 뭐야? 진동수였다고. 그래서 이 공식이 다른 파동 이론에는 다 맞아. 그래서 여기 광전효과에도 대입을 한 거야. 광전효과에도 적용을 해봤어. 그래서 광전효과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광전효과야. 여기는 진동수고요. 그래서 이게 진동수가 많다와 진동수가 적다이고요. 진폭이 있습니다. 진폭이 크다와 작다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광전자 방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광전자 방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였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쓸까? 한글로 시적으로 쓸까? 자외선과 적외선을 쏘고요. 진동선 바꿔줘 옵니다. 그 다음에 진폭이 크다, 센 빛과 진폭이 작다, 약한 빛이에요. 이걸 쏴보는 거야. 그래서 자외선 센 빛은 당연히 파동이 세니까 광전자 방출 오케이. 적외선 약한 빛이니까 파동이 세게 약해서 광전자 방출이 안 돼.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괜찮았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가 생겼냐더니 적외선 센 빛을 쏘면 광전자 방출이 될 거다. 아무리 기다려라. 그 다음입니다. 자외선 약한 빛을 쏘면 광전자 방출이 안 되거나 서로 방출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 무슨 소리야? 비추자마자 즉시 방출이 됩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다른 파동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와 이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와 아인슈타인이 누구 걸 주목해서 봤냐 했더니 플랑크라는 사람이 먼저 실험을 하는 거야. 플랑크는 무슨 실험을 했냐 했더니 형광등을 만들어 놓고 야 당시 20세기 초야 형광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지 그지? 형광등 만들고 있었다고. 그 형광등을 만들어 놓고 안에 기체를 채워놓고 전자가 번쩍하니까 밖으로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빛 에너지가 특정적인 에너지 크기를 가지고 있네. 야 예를 들어서 4.9 일렉트론 볼트 이거는 내가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4.9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흡수하네? 그래? 좀 더 세게 때려봐. 세게 때려도 마찬가지야. 4.9 일렉트론 볼트의 배수 관계의 에너지만 흡수되는 거야. 알아들었니? 그럼 4.9라는 특정한 숫자를 가졌잖아. 왜 4.9라는 특정한 숫자를 가질까?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걸 실험을 했던 플랑크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플랑크의 양자가 발견된다는 거야. 플랑크가 빛은 양자인 것 같아. 이미 주장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플랑크가 양자인 것 같다라고 해서 주장을 해서 그래서 광전 효과에다가 양자 가설을 합쳐서 아인슈타인이 그냥 대못을 박은 거야. 빛은 광양자야! 입자야! 그래서 과학자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이전에 자기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걸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양자설이 등장했고 이 플랑크의 양자 가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의 이름을 붙인 이 플랑크 상수가 있는데 이 플랑크 상수를 H라고 쓰는데 아이들이 자꾸 H라고 읽어. 아니에요. 하예요. 하. 아시겠죠? 하라고 읽어야 돼. 이해하셨나요? 이게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그럼 플랑크 상수는 얼마냐? 이게 6.626 필요 없어. 그냥 3 합시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세커 아시겠죠? 줄세커? 네. 줄 퍼 헤르츠 이게 더 좋겠다. 아시겠죠? 이게 플랑크 상수예요. 그러면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플랑크 상수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빛이 특정 진동수에서 가지는 최소 에너지 크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파란색 파란색이 있다고 합시다. 파란색 빛이 있잖아. 파란색 빛이 요게 진동수가 얼마쯤 되느냐 했더니 요게 보통 한 C 이퀄 F 란다에서 3 곱하기 10의 8인데 F 곱하기 파장이 보통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6 곱하기 10의 14제곱 헤르츠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파란색 입자라고 생각되는 파란색 빛 한 개의 에너지가 얼마냐? 그 파란색 빛 한 개의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그래서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곱하기 6 곱하기 10의 14니까 이거 대략 40.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줄이라는 구체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거의 배수 관계로 쏘니까 빛이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특정 진동수를 가지는 빛의 색깔이나 진동수에 따라서 그 빛의 최소 에너지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플랑크 양자 가설이에요. 아시겠죠?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너 그래가 저기 점심 먹고 수업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 점심 먹고 너 완전 퍼지거든. 힘내.
되셨으면 아직 필기 중이시죠? 필기 다 되셨으면 저기 뒤에 렌즈 현상의 문제 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문제 푸세요.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라서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고 밴드는 수업 조금 더 한 10분 정도 이후에 마칠 때 끌게요.
좀 일찍 마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합시다.